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예전보다는 좀 안정감이 조금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별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러리움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조롱이 극에 달하면 가긴 하던데 역시나 뭐 안 되고 있고 뭐 리또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알트 시장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한테 일단 먼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관세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들 막 갑자기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관세는 사실 코인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상관이 있나요? 큰 그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상관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관세 전쟁이 되면 이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생기고 네.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생기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이제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투자 심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관세라고 하면 우리가 뭐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제 물동량에 매겨지는 거니까 디지털인 이제 코인은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제 관세쟁으로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네. 지금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관세 전쟁이라는 걸 던진 거는 네.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미국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의 전쟁에서. 네. 그래서 달러 패권을 그나마 유지하고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다 미국으로 와랍니다. 네, 그렇죠. 다 미국으로 오면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미국에서 제조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그 리스크를 건드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그거를 건드릴 정도까지 이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또 현실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관세 전쟁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위험자산 회피에 대한 어떤 반대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매크로의 반응을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대표님께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뭐 리플이나 뭐 솔라나 특히 이번에 트럼프 코인은 뭐 솔라나 플랫폼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처럼 이런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작년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1월 10일이었나요? 하여튼 그 굉장히 일찌감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결정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게임 체인저일 거다라는 거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잘 될 거다. 동시에 알트코인은 예전처럼 오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주식으로 치면 순환매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비트코인 사서 돈을 번 들어가요. 돈이 알트코인으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맞았습니다. 지난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ETF는 계속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일단 알트코인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어떤 규제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증권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족쇄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상당히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시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연중 내내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 트럼프 당선이 결정됨과 동시에 4배가 뛰었거든요. 그랬죠. 이런 거 보면 너무 명확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지금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에서 좀 부당하게 했었던 어떤 규제를 지금 정상화하는 쪽. 규제를 완화하는. 이게 이제 가장 빨리 시급하게 되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하는 것. 근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만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슬로건이 마가잖아요. 네. 그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뭘 원하냐면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들어진 알트코인들도 네. 전략 비축 자산의 범주에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예, 미제 코인을 가자.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또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이제 화답을 해요. 네, 이 일단 지- 정치적으로도 그 효과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2024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거의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선거 때 집행한 그 섹터가 크립토였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 후원금의 맛을 본 정치인들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마디씩 얹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후원금 계좌 꽉꽉 차니까. 후원금도 예. 꽉 차고 지지도 많이 받을 역시 수 있으니까. 돈이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인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본질이 뭐냐면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네, 코인을 그렇죠. 살 때 예, 주식으로 치면 CMA 자금 같은 거. 그렇죠. 코인을 살 때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네. 시중에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 늘어나면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입을 받기가 쉬운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비트코인 가격도 물론 좋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알트코인들도 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 그러면 작년은 뭐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달리면 주변들이 자금이 흡수돼 가지고 못 갔죠. 예, 못 가는 그런 게 있고 그 삼성전자 한번 달리고 쉴 때 다른 주도들이 나오는 게 주식 시장에도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최고의 호재는 역시 현물 ETF였다. 지금 전략 자산 이거는 되면 되는 거지. 아직은 조금 기대감의 영역인 것 같고 그 블랙록이 2년 만에 태세 전환한 거 보면 레리 핑크인가 그 양반도 뭐 예전에는 뭐 사기라고 하더니 뭐 이제는 뭐 70만 달러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개 10억 간다고 하시던데. 이게 지금 가격이 10만 달러잖아요. 네, 70만 얘기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10만 달러도 사실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이게 7배가 뛴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가세요? 쉽게 말해 10만 원짜리가 70만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주식에서도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 팔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딱 그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건데, 야,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개가 강남 아파트 한 평 가격 정도 되더라고요. 한 1억 5천, 1억 2천 되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어쨌든 되면은 뭐. 네, 지금 이렇게 좀 맥락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주 얘기하셨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위험자산 투자 금액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은 AI 주들입니다. 네, 그렇죠. 빅테크 주식들, 주들. 빅테크 네. 주들, M7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 M7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격 상승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당연히 부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대형주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동시에 물가는 너무 오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정권하려고. 달러는 당연히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을 이 동시에 모든 거를 코인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플랜인 건가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저의 생각인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는 네.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개당 한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된 코인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 가치를 추종하냐면 은행에 발행하는 양만큼의 미국 국채나 네. 예금, 달러, 현금을 맡깁니다. 네. 그래서 맡겨놓은 만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가 되는 그렇죠. 것이 담보금이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의 스타트업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나왔던 공화당에서 이제 관련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냈는데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부르는 이름의 네. 법안이거든요. 보면은 100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 100억 달러 이상은 연준이 감독하고 100억 달러 이하는 통화감독청이라고 해서 OCC라는 곳에서 네.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지만 다 간추려서 쭉 그냥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테슬라 코인이나 아마존 코인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이들 기업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 영업에 사용해서 자기들 그럴 주가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달러와 똑같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더 많이 쓰이는 효과 글로벌리 그렇죠. 달러 특히 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중국이 빠지는 거를 다 채워줄 있고.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재정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그리고 이제 왜 블랙락이 비트코인 70억 네. 아니, 비트코인 7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미 블랙락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폭발이 될 수 있고 네.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상승. 그 정도 규모 되는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네. 그냥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그로 끌려고 70만 달러 얘기를 그냥 한 거는 네.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저도 전적 동의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거래를 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혹시 이제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그 테더 네. 그걸 해서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려다가 이제 마저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은 ETF에서 들어온 패시브 자금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기관들이 그에 따라서 매수를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그때 잠깐 소외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좋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대표님의 주장이신 건데 그러면 ETF가 똑같이 나왔던 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다른 뭐 소위 말하는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70% 넘어간다는 외신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처럼 가게 될지 아니면은 이더리움처럼 약간 뭔가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추가가 나올 거는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효용성을 더 높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알트코인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알트코인이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상이고 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뭐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은 목적이 단순해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 P2P 그냥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든 거고 네. 이더리움은 좀 다릅니다. 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세상의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뎁 서비스가 이제 생태계 활성화되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이 워낙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네. 이더리움이 이제 사실은 2014년에 출발하고 나서 2019년부터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거죠. 네. 이더리움에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 큰 그 포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실은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비트코인은 사실은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산업장이지 네. 블록체인의 최초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부탈린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철학과 사상이 그게 블록체인에 딱 적합한 거예요. 아까 리플이나 솔라나 말씀하시는데 같은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목표가 다릅니다. 네. 이더리움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너럴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리플은 특수 목적용, 솔라나도 약간은 특수 목적용입니다. 네. 솔라나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좋은 기계를 쓰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좋은 기계를 쓰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의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은 좀 더 이제 제너럴한 디지털 자산 세상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고 네. 솔라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특별한 분야에서의 그 네. 하이 퍼포먼스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좀 그것도 저는 조금 좀 오해가 있다고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솔라나가 작년에 76% 올랐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더리움도 46% 올랐어요. 근데 이제 투자 기대하는 수익률, 거에 예. 2인자 치고는 조금 1인자하고 차이가 예, 나서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투자 이익으로 보면은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 좋은 겁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뭐 46% 이상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금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재단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현실 시장에서 접근 방식과 부탈린의 블록체인 철학가하고의 상반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적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그 리더십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탈린이 얼마 전에 이제 개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뭐 개발자라든지 또는 서비스 응용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소통을 좀 강화하고 좀 더 이제 그 서비스 쪽에 좀 제한점을 두고 단 조건이 뭐냐면은 원래 블록체인에 얘기했던 철학은 버리지 않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더리움이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 아마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성장 동력을 발휘를 해서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이나 솔라나나 마찬가지로 다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또는 그 솔라나가 좀 힘을 못 받았냐면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그 증권위원회인가요? 네, 거기서 규제 뭐라고 관련 얘기한 규제 기관에서 뭐라 했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측면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규제를 명확히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이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도 올해가 이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 솔라나, 리플이 ETF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올해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솔라나 이플의 ETF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둘은 ETF 때문에도 오르겠지만 그거 이외에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더리움이 왜 안 오르냐 네. 말씀하셨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현물로 사면 네.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 3%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받을 얻을 수 수가 있고. 있지만 지금 ETF를 사게 되면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네. ETF가 굉장히 열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점이 있군요. 네, 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치고 리플 솔라나는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한 하다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교수님, 박성준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